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22일 목요일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눈이 밤사이에 너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또 계속 더 많이 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아주 얼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럴 때가 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좀 일찍 나오시고 조심조심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전현주 뉴스마토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코너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목요일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현장콜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콜 코너에서는요.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상황을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제가 아는 지인들도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던데 끝까지 한번 가보자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는요. 김필성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또 세 가지 주제로 정치 현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구독자 이벤트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친애하는 영친이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 시작하는데요. 3월 5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봄의 협주곡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할까 합니다. 이 공연은 모차르트, 멘델스존, 슈만의 곡 중에서 봄과 가장 어울리는 작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총 30분께 초대권을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영친이들은 이벤트 QR코드를 통해서 2월 25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27일 발표합니다. 2월 25일까지라고 하면 얼마 안 남았네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영신이 이벤트 중에 고품격, 고품격 프로그램이라는 것 좀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뉴스를 엄선해서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전현주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민주당 어제는 원로들까지 나서가지고 이거 큰일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공천 파열음이 사실은 계속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 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명단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고 있고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어제 나 종이 한 장 받았다. 그거 보고 당신들한테 연락한 거다. 이러면서 또 논란이 가중되고 있죠. 네,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이어서 박용진, 유영찬, 송갑석 의원은 자신이 현역 의원 평가 하위 명단에 들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김 국회 부의장은 탈당한 상태고 박 의원은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윤 의원은 공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친문계 의원 모임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당이 이 대표 사당화를 완성하는 쪽으로 가는지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은 공천 파동이라는 말을 써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언급하면서 재심 없이 경선에서 맞붙겠다고 응수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공천 잡음에 당 원로들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은 기자들에게 최근 이 대표의 불공정한 공천에 대한 강력한 유감 표시와 공정한 공천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입장인데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비명계 학살 공천은 없다며 모든 공천 심사는 제 책임하의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비명계 학살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조금 이거는 억울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현역 의원 20% 하위 20% 평가한다면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이 169명인가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20%라고 하면 최소한 27, 8명 정도는 무조건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현역 의원 중에
정성호 의원 빼고 실질적으로 친명 의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사실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사람들 전부 다 친명 아니니까 다 비명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건 좀 억울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민주당의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없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았지만 한 7명 정도 됐었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서 무조건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명이다. 비명계만 죽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솔직히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명배 공관위원장도 비명계 학살 공천은 없다 이렇게 말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 총리들까지 나서가지고 어제 계속해서 강하게 이 지도부를 좀 비판하고 있는데 이 하위 20% 컷오프 명단에서 특히 이 안에 포함된 사람들이 스스로 그냥 본인이 내 20%에 들었다고 말하면서 이게 좀 더 시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도 하위 10% 분류된 대상자들에게 컷오프 통보 7명인가요? 했던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네, 공관위에서 진행한 4개 권역별 교체 주수 평가 결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컷오프 대상 현역 지역구 의원은 7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다만 7명 중에서 당의 요청에 따라서 지역구로 옮긴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미 지역구로 옮긴 사람은 현역 의원 평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스템 공천을 표방하면서 컷오프 대상 의원을 지역구로 배치하는 건 모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컷오프 규모는 7명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 컷오프 규모는 7명보다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현재 제외 대상이 된 의원은 당의 요청에 따라 낙동강 벨트 지역구로 옮긴 중진 의원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낙동강 벨트로 옮긴 의원은 현재 부산의 5선 서병수 의원, 경남의 3선 김태호, 조혜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서 컷오프 대상으로 거론된 4선 중진 이명수 의원은 컷오프 기준이 제대로 정립됐는지 여론조사로만 판단한 게 아닌지 묻고 싶다며 반발을 했고요. 또 일부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예비 후보들도 불만 토로에 가세했습니다. 김정복 충북 청주 흥덕 예비 후보는 당에 이의 신청을 하긴 하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나 제3지대 출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천 분란을 의식해서 현역 의원 탈락을 최소화했는데요. 컷오프가 본격화되면서 갈등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니나노님, 국민의힘은 당사 앞에 난리인데 보도가 안 되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보도에서도 좀 서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현역 컷오프를 거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혁신이고 쇄신이고 이런 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들은 들리고 있고 이게 일부러 그런다. 어차피 김건희 특검법 제2가 앞으로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탈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알아서 하라. 난 안 건드리겠다. 이런 메시지를 좀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국민의힘 공천이 확정된 곳 추가로 7곳 발표되면서 결과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건조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디가 지금 공천이 지금 확정이 된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세종 등 7곳의 공천을 확정했습니다. 서울 서대문 을의 박진 의원, 경기 고양정의 김현아 전 의원이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또 서울 강북을의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 경기 파주갑의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경기 고양정의 김현아 전 의원과 경기 화성갑의 홍영선 전 국회 사무처 사무차장, 세종갑에는 유재화 변호사 등이 단수 공천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과 비교해서 여태까지는 잡음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요. 장제원 의원 이외에 불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도 없고 또 현역 의원들은 최소 경선 이상으로 보장받고 있는 현역 불패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기준으로 공천을 신청한 현역 102명 중에서 단수 전략 추천으로 공천이 확정된 의원은 40명, 총 39.2%고요. 경선에서 나서는 의원은 37명으로 36.3%에 해당합니다. 10명 중 8명꼴로 공천이 확정됐거나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선 기회를 얻은 상태입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가 유력한 쌍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현역 교체 발표를 미루고 있다는 분석이 또 나오고 있고요. 또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이나 또 무소속 출마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쌍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국민의힘이 현역 교체 발표 미루고 있다. 요 얘기, 그래도 앞으로 사실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문제가 발생해도 이것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그 위성정당 내지는 비례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이라는 이름으로 내달 3일에 창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역구는 경선을 통해서 단일화한다 그러면서 지금 진보당하고 또 한 군데 얘기한 것도 있고요. 이것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좀 시끌시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21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은 다음 달 3일 위성정당인 민주개혁진보연합을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새 당은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 경선을 진행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고, 이날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목도 정했는데요. 민주당과 진보당은 진보당 후보가 출마하는 전국의 지역구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진보당은 민주당의 수도권, 호남, 영남권역 한 곳씩을 자당 몫으로 할당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난색 표시의 막판 협상에서 울산 북구 한 곳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울산 북구는 이상헌 의원이 재선한 지역인데, 이상헌 의원이 재선한 울산 북구는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한 건데요.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해서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3인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각 정당 추천 후보자 외에 4명을 국민 후보로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넣기로 했는데요. 이에 대한 공모 및 심사는 독립적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 명부는 국민 후보부터 시작해서 교차로 30번까지 작성하기로 했고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추천 인사 각 3명과 국민 후보 비례 후보자를 제외한 20명은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1번부터 20번까지를 민주당에서 10명, 그리고 지금 이제 같이 연합하기로 한 소수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여기에서 4명 해서 10명 대 10명 집어넣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주당 비례가 과연 몇 번까지 될지 20번까지를 지금 안정권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그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울산 북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보당 단일 후보 지역으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 준비해왔던 민주당 인사가 반발하고 있고, 원래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여길 진보당에게 줘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러면서 좀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울산 북구는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울산 내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소속의 재선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인데요. 민주당에선 현역인 이상헌 의원과 박병석 전 울산시의회 의장, 백운찬 전 울산시의회 원내대표, 이동권 전 북구청장 등 4명이 이번 총선에 나설 예정이었는데요. 진보당은 해당 지역에 윤종호 전 의원을 단수 공천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재 문제는 이 민주당과 진보당의 이번 합의 과정에서 후보들과의 상의가 없었다는 건데요. 민주당 울산 북구 예비후보로 등록한 박병석 전 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역 주민 투표 등을 거쳐서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걸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정리가 돼서 참담한 심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발표가 난 후에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만나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특히 앞서 지난 19일 민주당 북구지역위원회는 북구 후보 양보설이 돌자 북구를 빼앗기면 찾을 수는 있지만 내어주면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또 진보당의 윤종호 후보에 대한 비난도 이어갔는데요. 윤종호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런 후보가 버젓이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는 점에서 또 반발이 큰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전혀 봤을 때 아마 이제 이 울산 북구에 있는 민주당 출신 예비 후보들 사실은 상당히 기대를 했을 텐데 후보들하고 전혀 얘기도 없이 그냥 결정을 해버린 상태입니까? 정리가 된 거죠. 게다가 지금 이번에 한 사람 윤 후보 공선법 위반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재보궐선거를 발생시켰는데 이번에 또다시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다. 이거는 조금
얘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네. 총선평요. 공천 관련해서. 공천 네. 관련해서 잡음이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아까 댓글에도 보니까 공천 관련해서 억울한 사람은 늘 있을 수밖에 없다. 네. 네,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억울한 사람 나올 수밖에 없고 민주당이 원래 지난번에 의석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도 조금 더 스무스하게 좀 더 정리를 조금 깔끔하게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련된 방식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현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현장 콜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죠.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의대 학생들 증원 앞두고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극명한 차이를 드러내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고요. 보건복지부는 공문까지 의사 선생님들한테 보냈더라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님, 네, 의료계 갈등 문제 여쭤보려고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자, 지금 상황부터 조금 제가 좀 정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전공의 절반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맞습니까? 한 3분의 2 가량이 사직서를 3분의 2요? 네, 한 우와. 8,800명? 예. 그리고 이제 그 중에 한 7,800명 정도가 실제로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정부가 이제 업무 개시 명령, 그러니까 파업을 중단하고 병원으로 복귀해라라고 네. 하는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당해보시겠어요? 네. 지난 2020년 이제 정부가 450명을 증원하겠다고 얘기를 네. 했을 때, 그때 전공의 파업 참여율이 80%가 넘었으니까요. 네. 예.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났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은 계속해서 이 의사수 가지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료계 입장에서는 좀 싫고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정부가 유독 다른 그 정부보다 좀 더 불통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고 정확히 입장은 뭔가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입장이요? 아니면 네, 제 의사들의 입장이요? 입장. 예. 의사들이요? 의사들은 이제 정부가 일방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정부는 그 지난 1년간 의료현안협의체라고 하는 그 의협과의 단독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네. 이제 모두 28차례 그 협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격주로 한 번씩 만나서 협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했던 얘기는 대한민국에는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건강보험 수가만 올려주면 해결이 된다.
우리는 의대 증원을 수용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주장만 반복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일방적인 그 결정을 했다기보다는 협상을 의협이 협상의 장에서 의협이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기보다는 본인들의 정치적 주장을 그 반복하는 그런 기회 그런 자리로 만들어 버리면서 사실 협상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의사랑 협상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사분들은 뭐 제대로 된 협상도 아니고 일방통행식으로 의사만 전달해 놓고 그게 뭐냐 이제 이렇게 지금 서로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이신 것 같아요.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네. 의사협회가 늘 정부 정책을 반대할 때,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손해가 된 정책을 대응할 때 하는 방식이 협상을 할 때는 협상을 안 하고 본인들의 정치적인 주장만 계속 하다가 네. 이제 정부는 그 정책을 결정해야 될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2025년도에 그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올해 4월까지 대학별로 정원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온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년간 협상을 하다가 의협이 얼마가 어느 정도 정원을 하면 본인들이 동의할 수 있다고 얘기도 안 해. 동의하는 조건으로 얘기를 하지만 되게 그 필수 의료 분야에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하니 네. 정부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면 의협이 늘 하는 이야기가 그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우리를 패싱했다. 뒤통수 맞았다. 전면 무효화해라. 지금부터 다시 대화하자. 원점에서 검토하자. 이런 이야기를 지난 20년간 정부 정책의 발목을 잡을 때마다 해왔던 네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상습적으로 의협이 해온 방식인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은 그런 방식이 사실은 좀 잘못됐다.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서로 논의도 하고 뭔가 발전해야 되는데 지금 기회도 조금 놓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입장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의학분업 파업 이후로 이제 그 의협이 모두 4차례 파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본인들한테 불리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매번 협상할 때는 협상을 안 하고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정책 결정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파업이라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그것도 다른 나라 의사들은 하지 않는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마구잡이로 비우고 하는 파업을 통해서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 정책을 무산시키는 행태를 네. 계속해 왔는데요. 그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의사는 심각하게 부족하고 국민들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만약에 이번에 파업에 정부가 다시 무릎을 꿇고 의대 증원 결정을 번복하면 사실 이제 어떤 정부도 의사들이 무서워서 다시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걸 들어보게 되면은 의사 수가 모자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근데 왜 의사협회에서는 아니다 충분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의사 수가 늘면 본인들 수입이 떨어질까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상황과 달리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다? 예.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네. 근거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다 들어보셨겠지만 그 2035년 50년에 인구 고령화로 의사가 10,000명에서 35년에 10,000명, 네. 50년에 한 25,000명 가량이 부족할 거라는 여러 연구들이 있고요. 지금도 사실 의사가 굉장히 부족해서 네. 그 서울이나 그 특광역시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네 의원 의사도 부족하고 종합병원의 의사도 부족해서 응급 환자들이 뺑뺑이를 돌고 있고 소아 진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지방에서는 응급실이 요일제로 운영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의사 연봉은 2019년에 종합병원의 봉직이 연봉이 한 2억 정도였는데 네. 지금
지금은 지방 종합병원에 가면 뭐 최소 3억, 4억을 주지 않으면 그렇죠. 그 의사를 못 구하는 형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그 지방의 종합병원들은 네. 그 당직을 서는 뭐 심장내과, 응급의학과, 뭐 외과 이런 과목의 의사들이 대개 뭐 3명, 4명 이렇게 해서 그 365일 당직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서 1명이나 2명만 빠져나가면 네. 사실상 응급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의사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수도권에 그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분원이 생기면서 이제 지방 의사들을 2025년부터 그 블랙홀처럼 빨아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한 2025년 부근이 되면 네. 지방은 그 대학병원을 제외하고는 종합병원들은 응급 환자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진짜. 예. 그래서 예. 네, 지금 그 정부가 이렇게 강경하게 그 의사 파업에 대처하는 이유도 네. 그냥 뭐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고 그것을 지렛대로 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의사들을 막지 않으면 네.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의 붕괴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네.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체계는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런 의견을 또 제시하는 분들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의사 수를 400명, 뭐 450명 이렇게 늘린다고 했을 때도 의사협회가 반대했었었는데 지금 네. 갑자기 2,000명을 늘린다고 하니 2,000명을 늘리면은 교수님도 모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필요한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갑자기 2,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냐 하더라도 네네. 좀 정리하고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의사 수가 너무 부족하고요. 첫 번째. 그 2,000명도 실제 우리나라의 그 부족한 의사 수를 다 충원하기에는 네.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연구팀이 계산한 규모로는 그 4,500명을 한 15년간 늘려야 현재 부족한 의사 수, 앞으로 부족해질 의사 수를 충원할 수 있는 규모고요. 정부는 지금 2,000명을 5년 동안 늘리겠다고 했으니까, 예, 저희가 그 실제 지역별로 의사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계산해서 합산한 그 수치에 절반도 안 되는 숫자를 내놓은 거죠. 그리고 네. 이제 교육 문제를 계속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 복지부가 작년에 의대 보고 현재 교육 여건에서 더 교육할 수 있는 학생들 숫자가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제출하게 했고 그걸 모았더니 2,100 몇십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자기들이 교육할 수 있다고 제출한 결과가 2,000명이 넘었고요. 또 그게 그냥 대학이 마구잡이로 숫자를 적어냈을까봐 정부가 그 현장 조사를 해서 그 뭐 강의실이나 실습 여건 이런 것들도 다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임상교육과 관련해서는 현재 교육 여건이 2,000명을 하기에 충분한 상황이고요. 네. 다만 문제가 되는 거는 뭐 해부학, 생화학 뭐 이런 걸 가르치는 이제 기초 교수는 부족한데 그 기초 교수는 의대 증원으로 부족해지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들이 임상 교수는 환자 진료하면서 뭐 대학과 병원에 돈을 벌어주는데 기초 교수는 학생만 가르치니까 그 돈을 벌어주는 교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들이 기초 교수는 채용하는데 대단히 인색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목당 교수 수가 뭐 한 2-3명밖에 평균적으로 되지 않고 심지어 이
의과대학을 평가하는 공식적인 기구가 있는데 네. 교육부가 지정한 그 기구에서 요구하는 최소 교수 수를 못 맞추는 대학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래된 문제이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고쳐야 될 문제인 거지. 그것을 이유로 그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다라고 네.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교육을 자꾸 의사들이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없는 이유로 얘기하는 거는 실제 이유라기보다는 핑계에 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의사면허 취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실제 정부가 의사면허 취소까지도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는 못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의료법이나 다른 법에서 지금처럼 사실 불법적인 파업을 하면, 네. 면허 정지, 그 다음에 고소 고발, 그리고 이제 그 고소 고발에 따라서, 재판에서 이제 형을 받으면, 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이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의사들이 워낙 힘이 세니까, 매번 파업을 할 때마다 사실상 정부가 의사협회에 그 거의 백기항복을 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 법에 있는 법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지만 실제로 처벌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워낙 문제가 심각해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처럼 불법적인 파업은 중단시키고 되돌리는 조치를 정부가 이제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긴 하지만 외국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우고 파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캐나다 같은 곳은 아예 의료진의 파업을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처럼. 왜냐하면 네.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지금 의사들이 하고 있는 파업은 우리나라 법에서도 허용이 안 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허용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의 그러니까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비워서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파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파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배동호님이 주셨는데 항상 부족한 외과, 응급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분들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네. 전문적으로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과에 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의무적 봉사기간을 정하는 제도도 좀 마련해 보면 어떠냐? 이런 제안 주신 분이 있으신데 이런 것도 좀 사실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제안들을 이제 계속했고, 사실 요번에 이제 전공의 협의회가 전공의들이 네. 파업의 주축이니까요. 그러니까 파업을 하면서 정부한테 이런 정책들을 해달라라고 요구한 게 있는데요. 네. 그게 사실은 정부가 의대 증원 결정을 하기 한 주 전에 지난 1년간 의사협회의 요구를 들어서 마련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고 하는 것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 거기에 응급 환자, 중환자, 소아 환자, 분만 환자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것, 그다음에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근무 시간 줄이고 수련 환경 개선하고 병원들이 전문의 더 많이 고용해서 전공의들이 과도한 업무 부담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것, 네. 등의 요구 사항들이 정부 대책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마치,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의과대학 정원만 드리겠다고 한 것처럼, 성명서를 내고 파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 명분도 없는 파업이다. 실제로 지금 전공의들이 파업을 하는 실질적인 이유는 어제 이제 의사협회가 파업을 옹호하는 광고를 냈는데요. 그 광고의 내용을 보면 이제 힘들게 전공의 하고 나서 개원해서 돈 벌려고 하는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네. 개원이들이 비급여 진료로 미용 성형으로
돈 벌기 좀 어렵게 만드는 조치들이 있다. 네. 그게 진짜 파업의 이유다라고 하는 거를 암시하는 광고를 어제 의협이 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수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는 잠시 후 이슈 3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홀로 걸어서님께서 의대 정원 늘리는 건 찬성하지만 무조건 폭력적으로 증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입장, 입맛에만 맞는 방법으로 밀고 나가는 것. 마치 입틀막 정책이 문제인 것처럼 이런 상황도 옳지 않습니다. 의사들도 곧 흐지부지 될 거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입틀막 정부다. 이 말은 좀 마음이 아프네요. 자, 또 여러분들께 제가 또 소개해드리는 상품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삼의 본향 함양 지리산 자락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자랐습니다. 산양 산삼이죠. 사포닌 함량이나 효과는 자연 산삼과 진배가 없고요. 7년근 뿌리, 잎, 열매 한 뿌리를 한 병에 담았습니다. 압도적인 사포닌 함량을 자랑한다고 하고요. 컴파운드 K 강화 특허 추출 방식으로 흡수율을 높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남편과 아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온다. 그리고 친구, 주변에 있는 모든 좋은 사람들에게 지리산 천년의 기운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새해에도 1+1 이벤트 하고 있고요. 산삼떡 3종 세트도 같이 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전화 문의는 1666-1080, 네이버에서는 산삼 순백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3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필성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웃고 계세요, 우리 신 변호사님. 방송 큐하기 전에 바로 미소를. 방송 미소, 가식적인 미소를. 네. 아, 그래요? 이렇게 자해 멘트를 그냥 막 편하게 하시네. 자,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투 여의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어떤 이슈가 가장 눈에 띕니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 잘 아시는 카이스트 졸업식 입틀막 사건이 네. 그것이 가장 인상적이었죠. 특히 또 며칠 전에 또 입틀막이 한 번 더 있었죠. 그 6월 1일에 이면택 대한 소아청소년과 회장 말씀하신 거죠? 그 소아청소년과 회장도 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토론회 가서 발언하려고 하다가 또 입을 하고 쫓겨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거는 지금 진보당 강성애 의원 그랬고요. 강성희 의원 그랬고 그 소아청소년과 회장 그분 그랬고 이번에 카이스트 대변인 분 그랬고 도대체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입을 틀어막고 왜 이렇게 경호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비인권적인 방식으로 막 사람을 모멸감을 주면서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카이스트 졸업생도 졸업식장에서 졸업식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근데 구두 경고도 일체 없이 바로 입을 그건 너무 틀어막은 모욕적인 거예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거는 바로 이제 뭐 완전 인권 유린인 거죠. 그런 것이 사실은 국회의원도 그런 꼴을 당했기 때문에 이거는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넘어가고 사실 그 졸업식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 경호원들이 막 졸업식 가운을 입고 들고 나가니까 사실은 처음에 그게 보도됐을 때는 경호원들인지 모르고 그렇죠. 자기네들 막
가운 입고 진짜 저는 프락친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가운을 경호원들이 입느라고 정작 졸업생들은 그 가운 수량을 미리 맞춰놓지 않고 급하게 일정을 짜서 내려오는 바람에 뭐 떨어진 가운이라든지 제대로 수선이 안 된 가운이라든지 그런 거를 입고 대통령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또 정작 그 졸업식에 참석하고 싶었던 가족이라든지 뭐 이렇게 뭐 정말 뭐 형제, 누나 이렇게 참석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요. 한 졸업생당 두 장씩은 아마 기존에 먼저 나눠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마저도 못 들어오게 사실은 해가지고 줄 서 있다가 당신들 못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했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요. 자, 아까 말씀하신 그 소아청소년과 회장. 정부 주재 의료교육 민생토론회에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이 퇴거 불응 혐의를 끌려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1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교육 민생토론 회장에 찾아가서 필수 의료 패키지 관련 의견을 내려고 하던 찰나에 경호원에게 끌려갔다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분이 이제 안경 썼고 키가 조금 작으신 편인데 경호원이 딱 오른손으로 입을 딱 틀어막고 이렇게 정말로 아닥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와 저는 그래서 전문 용어가 나왔네요. 아닥. 죄송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 영상으로 봤거든요. 영상으로 봤는데 퇴거 불응죄가 적용이 되려면은 이게 분명히 경고를 이제 뭐 퇴거를 요청을 해야 되거든요. 퇴거 요청 3번 이상 해야 돼요. 그런데 퇴거 요청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없었어요. 들리지 않고 그냥 이 지금 대한 소아청소년과 회장이 이제 더 이상 발언을 이어가려고 하자 그냥 바로 입을 막고. 그냥 사지를 끌고 가는 그런 모습 영상에 실렸고 그것이 이제 어제 보도가 된 거죠. 2월 1일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입틀막 정부다 이런 이야기가 좀 더 과장이 아니고 이것이 현실이다. 모든 분야에서 말만 하면은 다 입틀막을 당하는군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게요. 하필이면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반푸틴의 가장 유명했던 인사인 나발리라는 나발리. 이제 의무사라고 나발리 변호사였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헌화하러 갔던 시민이 똑같이 내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가는 장면이 러시아 조간신문에 다 실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장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는 것들이 외국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푸틴이 그런 걸 보도가 되면 사실 비교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매우 이제 선진국이고 글로벌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미국 특파원들이 코멘트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별로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비교되는 것 자체가 좀 씁쓸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과거에 이제 독재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장기 집권 무려 17년.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그 건국 전쟁 그 영화에서는 이승만은 독재가 아니다. 장기 집권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독재 자체를 미화하는 것이 이제 역사부터 왜곡하면서 지금도 저는 이 검찰 독재라는 것이 수사권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같이 맞물려서 언론에서 잘한다 하고 비판적인 시각은 없고 그저 이제 좋은 쪽으로만 보도해주고 항상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고 하니까 이게 나라가 조용하다. 오히려 나라가 조용하다. 왜냐하면 입을 막으니까요, 아예. 다른 말을 하는 사람 입을 막고. 이런 것이 정말 독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이것이 진짜, 뭐, 검찰 독재다라는 것이 전방위적으로 지금 미쳐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고, 참. 더 얘기하다가는 혈압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 신변호사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신 변호사님은 어떤 게 일주일 동안 제일 인상 깊었어요? 저도 그 이슈를 말씀드리려고 그렇잖아도 딱 했는데 됐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일치할 정도면 진짜 큰일입니다. 자,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역시 제3지대 빅텐트 해체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 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김필서 변호사님도 혹시 알았을까요? 저는 사실 해체까지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빅텐트가 공식적으로 쪼개지는 내부적으로 엄청난 내용과 이런 것들로 시너지가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가장 최악이 이게 찢어지는 건데 찢어지고 나면 뒷감당이나 이런 명분이나 사실 다 날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며칠 됐다고 확 찢어지는 것까지 가는 거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 난 입장에서는 찢어질 줄 알았는데 솔직히.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네. 오히려 이제 운신의 폭이 넓어졌고 그렇죠. 훨씬 편하다는 거예요. 훨씬 이제 몸집을 조금 줄이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고 지지자들한테 할 말도 더 생기고 나 봐라 끝까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했다. 나 그런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자들이 설 연휴에 어마어마하게 탈당 러시를 하면서 비판을 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준석한테 배신당했다, 속았다부터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지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던 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겨우 탈출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명분도 쌓고 실리도 얻고. 맞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좋다. 이렇게 honorific다, 할 수도 사실은.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네. 제 의견이 아니라. 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지지자들의 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잘 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낙연 그 새로미래 대표하고는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맞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분이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안 되고 네. 막 곳곳에서 계속해서 방해만 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왜 당신은 우리를 데려다가 이용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냐라고 했던 지지자들, 네. 특히 뭐 FM 어디 어쩌고 거기야. 저쩌고, 예. 거기 지지자들이 그동안 이제 분노감을 표출했었던 것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계기가 됐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게다가 보조금도 일단은 받았는데 그게 경상 보조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납도 안 못한다고. 네, 그래도. 반환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뭐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기자회견도 좀 이준석 대표스럽지 않게 뭐 조금 더 아니 이준석 대표스럽지 않다니요. 아니 그런 평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스타일은 아니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언젠가는 뭐 통합 정신으로 재결합하기 바란다라는 뭐 이제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준석 대표 스타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은 아무래도 자신이 이제 지금 상황이 더 좋아졌다라는 것을 좀 방증한 것이 아닌가. 예, 그런 평가가 진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대표 스타일은 원래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반격을 하면은 바로 공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좀 스타일이 바뀌었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기다리겠다. 네. 재결합도 나는 바란다. 이런 취지로 네. 인터뷰한 것을 보고 이상하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하지? 내지는 많이 달라졌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실리도 정말 많이 챙겼지만 이 과정에서 훨씬 뭐 좀 자기 이미지나 이런 관리하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잘 됐어요. 네, 잘 되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심각한 내용이 원인이 냈던 특히 이준석 지지층에서 그 문제는 별로 해결될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됐던 지금 배복주 의원은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으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가장 시끄러웠던 윤호정 전 의원은 지금 남는다고 얘기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맞아요. 사실은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가 얻은 것도 많고 명분도 많이 얻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가지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대응에 있어서 지금 이제 탈당하신 분들의 대응은 좀 상대적으로 또 이제 안 좋아 보이긴 해요. 이게 지금 계속 이준석 대표에서 원색적인 지금 하고 비난을 계속 하고 있어요. 김정민 의원까지도 이 말은 꼭 하겠다 이러면서 인터뷰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사실 다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지금 나가신 분들 지금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는데 새로운 미래 분들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장기간 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의를 하고 합쳤는데 이게 10일인가? 뭐 만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벌어질 상황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나는 속았다, 우리는 당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앉아가지고 순진한 무슨 시골 아저씨들도 아니고 다들 나는 정치에 있어서 뭐 노회한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정치를 전문가야라는 것들을 내세우는 분들 아니에요. 네. 특히 새로운 미래 쪽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빼고 다 해보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난 이준석한테 농락당했어라는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정치적으로 적절할까 이게 지금 국민들에게 납득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대응이 좀 더 돋보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로운 미래 측에서는 민주당 지금 공천 갈등 심각해서 나오려는 사람들 많다. 줍줍하겠다. 지금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나오면 우리 쪽으로 와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누가 최종 승리자가 될지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3번을 받아야 된다. 사실 네. 근데 돈도 돈이지만 중요한 건 3번이거든요. 그렇죠. 3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2명만 더 오면 된다. 네. 이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어요. 네. 앞으로 잘 되겠습니까? 지금 뭐 공천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뭐 움직임이 밀실 공천이다, 뭐 사천 논란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드러난 게 아니라 하위 20%, 하위 10% 통보받은 의원들이 이런 이제 이야기를 인터뷰를 하면서 불거지는 건데, 뭐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도 이제 바로 탈당을 했고, 뭐 박용진 의원, 윤영찬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의정활동에만 딱 그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정활동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의원들 간의 다면 평가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뭐 반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 없이 당에 대해서 뭐 사천이다, 밀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오히려 당원들에게 이게 좋게 평가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지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그런 면들이 좀 민주당에 더 머물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네네. 어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뭐 지난 13일에 있었던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몇 명의 그런 뭐 컷오프 관련된 논의 이런 것들 있었다는 거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나 인정한 게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내가 캐비넷에 종이 한 장이 들어있더라. 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 네. 뭐 그런 사람들에게 전화번호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통보하는 역할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사실 내부 세부적인 건 잘 모른다. 뭐 이런 취지로 또 어제 대답을 한 게 있었단 말이죠. 네. 이러니까 야 이게 뭐냐, 지도부 공관위원장인데도 모를 정도면 이건 정말 누구의 뜻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사천 논란, 밀실 논란이 관련해가지고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여기 관련해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가 어제 그 의총에 안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회피하는 거 아니냐, 먼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네. 지금 제가 보기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정말 사천이냐, 정말 사천, 정말 밀실, 정말 개인적인 그런 걸로 하느냐보다 네. 사람들에게 그런 식의 비판과 그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오히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하지 못하고 더 조장한 듯한 네. 모습을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명박 위원장도 그전에도 계속 말하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누구는 출마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심판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지금 그런 네. 말들 해가지고서 문제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 점도 상당히 적절하지 않고,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공식 뭐 언론 인터뷰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블로그나 이런 걸 기준해서 이제 관련 당무위원들이 이런 걸 내는 것 같은데, 우선 좀 뭐 우리는 공정하게 했다, 오래전부터 쌓여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나오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공천 전국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누구누구에서 누가 전문적으로 한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면, 물론 당사자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국민들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들 설득하는 거나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심지어 공관위원장도 나도 잘 모른다라고 하면, 그럼 누가 공천했는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만 뭐 물론 언론이 뭐 그렇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지만, 지금 민주당이 가장 대응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자, 그런데 그 여론조사도 출처도 모르는 여론조사가 사실은 있었다. 이게 그 하위 20% 평가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당에서 그런 거 했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어제는 당에서 한 건 또 인정하는 것처럼 또 말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런 게 공천 관리의 신뢰성 같은 거를 조금 무너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명박 공관위원장이 네. 뭐 통보만 한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고, 오히려 이제 하위 통보를 받으신 의원들이 뭐 통보만 하는 거 아니냐, 공관위원장 역할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이 공천관리 심사는 제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오히려 이제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다시 하시면서 네. 사실관계를 좀 바로 잡으셨어요. 이게 어쨌거나 뭐 꼭두각시 아니냐 이런 거는
하위 20%, 10% 통보를 받으면은 도대체 이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준에 대해서 뭐 엄밀하게 모든 거를 다 뭐 밝히고 이런 게 오히려 이렇게 밝히지 않고 뭐 김영주 국회 부위원장, 네. 그쵸? 부의장까지 네. 지냈죠. 그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 때 이렇게 문자가 이제 유출이 네, 됐는데, 그때 뭐 여행, 예, 그렇죠. 그런 문자 때문에 좀 당해 굉장히 네. 오히려 그런 목소리를 당해서 더 크게 내진 않았지만, 왜냐면 그것이 자체가 다 문제가 될수록 민주당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가 되니까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분명히 채점 요소에는 들어가지 않았나. 네. 네.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죠. 제가 그 하위 20% 평가하는 기준표를 봤는데. 네. 그 이제 그런 식의 그런 그 좀 논란을 네. 야기한 것 내지는 뭐 동료들의 평가, 의정 활동, 뭐 상임위원회 소위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일을 제대로 했는지, 법원 발의 어떻게 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평가 요소로 다 들어가 있어서 물론 이제 권리당원 얘기도 조금 들어갑니다만 그거보다는 사실은 동료 의원들의 평가라든가 네. 보좌관들의 평가라든가 이렇게 전문적으로 국회에서 일하는 분들의 평가들이 사실은 더 많았었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20%에 포함된 분들이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나 비명이라서 걸렸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특히 현재 지금 현역 의원 중에 친명이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60 몇 명 되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에서 무조건 하위 20%는 20, 30명은 다 무조건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25명 정도는 포함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비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정성호 의원 빼놓고 누가 친명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호도하고 그러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실 이거 친명이냐 비명이냐는 언론이 만들어준 프레임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시끄럽고 막 반발하는 사람들은 경찰한테 배제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아예 출마 포기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배분이 친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현근택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네, 오히려 딸려 나간 사람들. 예, 딸려 나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지금 이분들은 사실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과연 친명이 있는가 네.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지금 친명 비명의 문제로 이게 나눠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저도 있는데 네. 여기에 사실 그거를 이제까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왔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이 상황이 이렇다는 걸 인식을 하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죠. 저는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속이 시원하네요. 현역 의원 중에 친명이 사실상 없는 거 아니냐. 없다니까요. 내가 다 봤다니까요. 물론 명단은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모릅니다만. 네. 근데 그 말씀을 사실은 언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게 현역 의원 중에 친명이 누가 있냐 이런 말을 해주는 유일한 뉴스가 아닌가. 그 친명이 처음에 7인을 중심으로 친명이 있었었는데 그분들 지금 다 나갔어요. 사실은 다 무소속 갔거나 네. 6월에 불출마하거나 이래가지고 현실적으로 지금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식으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친명 비명의 프레임인 것처럼 조장하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런 걸 특히 잘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이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이 언론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어제 있었던 그 전 총리들의 이런 발표라던가 입장이라던가 이 친문 홍영표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모임하는 거라든가 의총에서 또 발언했던 거라든가 이런 네. 것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조직적으로 조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홍영표 의원실이 1004호인데요. 그래서 818호가 이제 이재명 의원실입니다. 818호, 1004호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갈등을 이제 고조시키려는 그렇게 헤드라인 기사로도 뽑더라고요. 네. 근데 1004호 홍영표 의원 중심으로 모인 분들이 누군가 봤더니 서른 의원, 전해철 의원, 박용진, 송갑석 의원, 박영순 의원, 윤영찬 의원 등이 모여서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서른 의원은 어떻게 보면 아직 안 나가셨나? 할 정도로 약간, 어떻게 보면. 친낙계였죠. 그렇죠. 네. 이낙연 대표와 지금 새로운 미래 대표와 굉장히 기회를 같이 하는 분인데 아직 민주당에 계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의문이 드는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탈당을 할 것이냐 새로운 미래 쪽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죠. 새로운 미래로 합류했다가는 다시는 못 돌아오죠. 다시는 못 돌아오고 그리고 게다가 거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거기를 합류하는 것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그냥 종료를 하는데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마무리일 수도 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고 목소리를 낼 준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임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하위 20%입니다라고 말한 의원들 중에도 나는 안 나갑니다. 이런 그렇죠. 분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그 좀 스무스하게 좀 타협적으로 혹은 이렇게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뭔가 좀 정리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 됐어요. 안 됐고 이게 사실은 국민들 여론이나 이런 쪽에서 아니 뭐 납득할 만한 그런 게 돼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못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 그 지도부가 사실은 지금으로 나서가지고 해명할 건 해명을 하고 문제 풀어야 될 건 풀어야 되는데 지금 제대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오히려 기억하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국회 부의장 하셨던 김영주 의원 탈당했을 때 당 내 직원 하나가 그걸 비웃는 듯한 모습 SNS에 올려서 문제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그게 김영주 의원이 옛날에 일본 네, 여행 가는 거, 일본 여행 평양 다니시면 되겠네요. 뭐 이런 식의 썼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도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거 하나는 넣는 게 아니라 이명박 이명박 죄송합니다. 이재명 개라고 개에서 그랬다고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오고 전부 이재명 개에서 그렇겠다고 나와서 얼핏 보면 이재명이 그렇게 올린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 당대표나 아니면 뭐 이제 총선이나 이렇게 진행되는 게 과연 제대로 좀 치밀하게 계획이 되고 통제되고 그래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지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그분도 어디 예비 후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냥 그 예비 후보한테 마이너스 줘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들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아까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미래에 공천 갈등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즐기는 듯한 내지는 기회를 삼고 있는 듯한 전략적 움직임이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그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많지는 않아 보였지만 또 이길 있겠죠 그래도. 네. 그런데 진짜 많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탈당 준비를 할 때부터도 함께했던 의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종민 4명 원칙과 상식이 4명도 지금 다 각자의 길을 가다가 유영찬 의원은 사실은 남고 그리고 3명이 갔다가 또 김종민 의원은 또 이낙연 전 대표에게 대표에게 현 대표죠. 대표에게 또 이렇게 같이 합류하고 뭐 이런 모습에서 그쪽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모습으로 비춰져야 좀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저기 갔다가는 완전히 그냥 바로 나락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움직이지 못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도 한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표 공천 특색이 뭡니까? 이거는 그냥 이것도 역시 좀 조용히 좀 하고 있으면은 그냥 줄게 뭐 이런 공천이라고 봐야 됩니까? 잡음도 없지만 사실은 아무런 감동이 없는. 아니요, 저는 잡음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 잡음이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표 공천이 생각보다 폭이 적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절대적으로 적은 건 있을 수 있지만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해요. 지금 아까도 제가 뉴스 할 때 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이 뭐 당사 앞에 지금 시끌시끌하다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요. 네, 맞아요. 하이 컷오프에 대해서 거긴 컷오프거든요. 컷오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불만 있는 목소리가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하는데 그게 크게 보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표 물론 이제 국민들이 보도가 안 되고 반응이 적으면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게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지금 한동훈 표가 한동훈 쪽에서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없어서 잡음이 없다는 식의 프레임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저는 이건 거의 언론 책임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지금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잡음이 없냐 제대로 되고 있냐라고 보기 어려운 인사가 이제 공천이 되는 걸 보면은 이재명 조폭 연루서를 제기했던 장영하 변호사라고 장영하 변호사라고 이분이 공천 맞습니다. 네. 성남에 바로 그냥 성남 수정구 여기에 그냥 단수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쨌든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죠. 전혀 관계없는 당시에 조폭이라는 박철민한테 현금 따발을 받았다, 사진을, 이게 되게 사진 자체도 조악해서, 이거 사진상에 나타난 명함만 봐도 일치하지 않는 시기. 거짓말이라는 이런 거짓말을 버젓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제시했던 그런 장영하 변호사가 사실은 대선에,
이것도 영향이 굉장히 미치지 않았나. 24만 표 중에 굉장히 24만 표 차이로 이제 대선 패배가 됐는데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은데 왜냐면 보도를 엄청 났거든요. 그 당시에 네, 보도량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영하 변호사 같은 자가 단수 공천을 받은 게 아닌가 싶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단수 공천을 받은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없는 것은 아닌데 네. 보도가 절대적으로 없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이슈를 달리해서 요 얘기를 보겠습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해서 보복 기소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은 검사가 있습니다. 안동환 검사인데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정식으로 재판이 지금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검사는 공소권을 남용한 중대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주장이고 안 검사 측에서는 뭐냐 나를 보복성 탄핵한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대법원이 확인을 했잖아요. 대법원까지 가서 저기 공소권 남용 케이스라고. 네. 한 것에 대해서 뭐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법원 현재 판결을 최근 판결을 무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보복이라고 얘기를 한다는데 지금 이거 유호성 씨 사건이 네. 문제예요. 네, 유호성 맞아요. 씨가 지금 이분한테 보복할 만한 지위가 아니에요. 누가 뭘 보복한다는 건 잘 모르겠어요, 이분은. 아, 탄핵이 보복이라고. 탄핵이. 그러니까 자기가 국회에서 네. 본인을 검사 파면을 시키기 위해서 탄핵시킨 게 보복 탄핵이다. 그러니까 이게 네. 지금 보복이라고 하는 게 뭐 안갚음을 한다는 것이 뭐 그런 의미인데 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럴 이유가 피해자인 없어요. 유호성 씨를 위해서 민주당이 보복을 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 지금 얘기입니다. 지금 뭐 네. 참고로 유호성 씨는 여전히 힘들게 지금 살고 있어요. 살고 네. 있어요. 지금 신분부장이나 증거 잘 안 되고 지난 정권 때 안 해줬거든요.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인터뷰도 나오셔가지고 자기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집은 유호성 씨도 그렇지만 그 여동생도 사실은 많이 힘든 상황이 돼가지고 아 진짜 이 권력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느낀 건 이거예요. 오마이뉴스인가 어떤 기사에서 그 부분을 꼭 집었는데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범죄가 엄청 많은 거 이거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 검사요라고 하면서 저질렀던 범죄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율은 조금 줄어들고 있는데 오히려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왜 그럴까? 검사라고 하면서 전화를 하면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거죠. 왜? 무서워서. 검사라고 한다면 묻지마 공포심을 발동시키고 실제 그들이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리가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이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에서의 검사의 현 주소다. 이런 식의 얘기를 펼친 그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이거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보이스피싱 중에 검사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었어요. 저는 그 사건 피고인을 변호하기도 했어요. 그런 사건도 사실 우리 집도 당해봤고. 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검찰권, 검찰 조직 이런 문제, 뭐 검사 동일체 원칙부터 해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예전 검찰 개혁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그 당시에도 제기가 됐던 검사장 직선제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와닿지가 않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수사도 전문적인 영역인데 어떻게 이제 직선제라는 거로 국민들이 선출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당시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였는데 지금 보면은 야, 이 검사가 한 인간을 어떻게 보면은 이 조작 사건을 통해서 증거를 조작을 통해서 정말 죄인으로 만들고 그걸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부족해서 나중에 전에 기소유예 받았던 사건을 다시 이건 새로운 게 발견됐어라고 하면서 기소를 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유호성 씨에 대해서. 그런데 반성은 전혀 없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핵심은 검사님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자꾸 남용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안동환 검사 이외에도 이정석 검사, 손준성 검사 등도 지금 탄핵 재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헌재 어떤 결정 내리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죠.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수장 박성재 신임 장관이 취임을 했는데요.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직의 안정이 중요하니까 나는 검찰 인사 개편은 지금 당분간 좀 안 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요게 사실은 조금
무슨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 전에 사실은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 공석일 때 주요 직책들에 대한 이게 있었잖아요. 네, 이야기는 끝났어요, 이야기는 사실 장관이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했다는 얘기는 장관 위쪽에서 뭔가 얘기가 내려와서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런 상황에서 특히 현 정권에서 지금 뒤늦게 들어온 법무부 장관이 뭘 손대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오히려 이분이 다시 인사하겠다고 그랬으면 더 놀랐을 것 같고요. 이제 이분이 임명되게 된 과정이나 아니면 이런 발언도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좀 조용히 법무부를 가져가기 위한 그런 그런 걸 기대하고 오신 게 아닌가. 이런 임명 과정을 말씀하시니까 네네. 진짜 원래 공석이었고 새롭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생각도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과 손발을 맞췄던 단관 이전 시절에 손발을 맞췄던 법무부 차관을 바로 이제 경질을 시키고 새롭게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던 과정이 그때 당시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퇴 그 이야기랑 맞물리는 거거든요. 사퇴 요구, 거절. 그렇죠. 이 시기에 딱 맞물려서 갑자기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시절에 그런 영향력을 이제 견제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 질문과 답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김혜경 여사의 기소에 대해서 이제 10만 4천 원을 기소를 했고 사실상 7만 8천 원, 7만 8천 원이 사용됐던 그 건인데요. 이 질문이 2년 넘게 120여 곳 넘게 압수수색을 해서 10만 4천 원을 기소하는 사건이 검찰 역사상 있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니까 답변이 이제 곤란해. 답변을 안 합니다. 회피하다가 답변해 보십시오라.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상 없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박성재 장관. 네. 그런 것을 보면서 뭘 느끼셨어요? 그런 걸 보면서 도저히 이제 본인도 스스로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으니 그냥 경험 회피한다거나 경험한 바는 없었다라고 하지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뭐라고 조금이라도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야말로 한편으로는 꼭두각시다 이런 이야기가 맞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거 하나만 짚고 가겠습니다. 법원 정기 인사 후에 엘리트 판사들이 줄줄이 사표를 썼는데요. 이들이 곧바로 다 대형 로펌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특히 이 판사님들은, 전직 판사죠, 변호사들은 본인이 바로 직전에 큰 로펌의 사건에 대해서 로펌 편을 들어줬다가 딱 옷 벗고 그 로펌으로 가는 겁니다. 김현장, 광장, 지금 여러 로펌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엘리트 판사들 10명이 다 갔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변호사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일어났으니까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이 모양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줘야 되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무슨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걸려서 문제되는 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이런 걸 풀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그 수많은 법조인들이 이 문제를 거의 안 건드립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계속 이슈되는 것들만 하고 이걸 사실 이제 막는 방법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다음 국회에서는 진짜 좀 그런 것들.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들도 있어요. 요거보다는 좀 약해 볼 수 있지만, 훈계를 한다거나, 여기에 대해서, 판사들이 훈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네. 이런 좀 쓸데없는 전근대적인 것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좀 손보는 작업들을 다음 국회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앞으로는 법원장들도 재판 업무를 하게 하고 이런 사실은 판사 사건은 많이 늘어나는데 판사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판사 신분도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는 업무, 독립적인 재판을 하는 업무지만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승진을 한다거나 더 올라간다거나 최종적으로 대법관이 된다라든지 그런 목표에 대해서 이제 의미 없다. 그런 것이 의미 없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누군가
뭔가를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있나 네. 사실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검찰 조직에서도 못 버텨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차들이 쌓여야지 판사 인간이 되는 그런 과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연차를 채우고 나면 판사로 인간할 수 있는 그 연차를 채우고 나면은 다 이제 검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법원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뭐 막상 법원에 이동을 해서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다시 또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요. 또 조희대 대법원장 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때 해놨던 모든 것도 다 바뀌고 있습니다. 네. 뭐 법원장들 직선제도 다 없애고 법원장급도 다 재판에 참여하고 재판전 다 지원 안 되도록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뭐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뭐 인권법 연구회 이런 데 소속되었던 판사님들에 대해서는 또 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 같이 또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는 사법시대를 전부 다 좀 해치는 거 아닌가. 일관적인 게 없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맨날 바뀐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사법부의 신뢰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특히 로펌으로 그냥 직행하는 판사님들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하신 김필수 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들이 그만두고 변호사 갈 때 조건이 있습니다. 매출액 100억 이상 되는데 뭐 가면 안 되고 뭐 자기가 근무했던 곳에 어디 가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제한을 피하기 위한 또 편법이 또 막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난다는 것이고 특히 본인이 근무했던 근무지에 소속되어 있는 큰 로펌은 본인이 개업하는 게 또 아니고 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은 거기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또 시스템으로 변질되고 있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우리들이 해결 못하는 또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짜 법관의 양심을 가지고 좀 제대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성 신의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믿을 수 있다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보험 클리닉 업체죠. 가족이나 친척, 지인에게 묻지마 보험 가입하시는 분들 보험료는 적당한 건지 필요한 보장은 제대로 들어있는 건지 궁금할 때 점검 미리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약하시기 바라고요. 상담 예약은 대표 전화 1644-1236 1644-1236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010-76-1-3303 연락하시면 24시간 예약도 가능합니다. 영신이 여러분들께 특별히 친절하게 해드린다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저 노반장이 진행하는 2부 뉴스인사 프라임이 진행이 됩니다. 영신 여러분들 25,000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멤버십 가입하시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대담 나눌 수 있는 뉴스인사 프라임 2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